뉴저지주 웨스트필드에 자신이 살 새 집에 이사를 간 이후 벌어지는 매우 소름 끼치는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을 안 보신 분은 1편부터 보시길 권장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014년 6월의 어느 날 밤 데릭 브로더스라는 사람이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에 있는 새 집에 이사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협박 비슷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 이사온 데릭의 가족의 생활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어디 사고 같은 일 안 당하게 조심하라는 그런 뉘앙스를 띤 그런 내용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냄에 따라 새로 그 집에 이사했던 데릭이라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 의뢰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 내용이 바로 1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릭의 가족에게 수상한 자로부터의 편지가 계속해서 수차례 걸쳐오던 중에 어느 시점에서 데릭은 두 집 아래 사는 존 스미트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미스 씨가 자신과 데릭 가족 사이에 살고 있던 랭포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패기 랭포드였고 나이는 90대였으며 그녀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자녀로 모두 60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슈미트 씨가 말하길 그 가족이 약간 이상했지만 해로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릭은 그의 이야기를 듣자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랭포드 씨의 집은 자신의 집 현관에 놓인 그 감시자가 관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이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랭포드 씨 집에서 그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편지에 쓰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편지에 따르면 그 감시자의 아버지가 큰 길 657 집을 관찰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랭포드 씨의 가족이 그곳에 살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리차드 랭포드 씨는 당시 기준으로 약 12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더스 씨는 담당 형사인 루고 씨에게 그 랭포드 가족에 대해서 말했고 그러자 루고 형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더스 씨에게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한 지 일주일 후 루고 형사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마이클 랭포드 씨를 인터뷰를 위해 경찰본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하지만 브로더스 씨는 루고 형사에게 자신이 받은 편지의 내용이 사안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많지 않았고 몇 주 후에 경찰서장은 브로더스 씨에게 의심은 가지만 현 상황에서 랭포드 씨의 자백이 없다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데릭 씨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내 아이들을 위협한 사람인데 경찰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릭은 경찰에게 상황을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사건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었고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좌절한 데릭 브로더스 씨는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길 657번지에 웹캠을 설치하고 어둠 속에 웅크린 채로 밤을 보내며 가까운 거리에서 집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점점 미쳐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릭 씨는 감시자가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60년대 이후 그곳에 이사온 유일한 가족이 바로 랭포드 씨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은 점차 커졌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다시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길 657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110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재림을 지켜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920년대 집을 보셨고 아버지는 1960년대 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집의 역사를 알고 있나요?
큰 길 657의 벽 안에 도무지 무엇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가요? 당신은 어째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찾아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데릭 씨가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 놓인 이젤을 볼 수 있는 가능한 시야와 기타 감시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에 대해서 지도에 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누군가 들었을지를 추정해보면 극히 소수의 주택만이 그러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데릭 씨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는데 그 중에서 사립탐정에게 동네를 감시하고 랭포드 씨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실시했지만 딱히 주목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릭 씨는 전직 FBI 요원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들은 함께 고등학교 이사회에 속해 있었으며 또 다른 전직 FBI 요원도 고용하여 그러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감시자가 보낸 편지에서 몇 가지 오래된 마치 틱처럼 보이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감시자가 보낸 봉투에는 주소와 함께 인사말에 따뜻하고 습한 그리고 여름날 맑고 시원한 이러한 그날그날의 날씨가 포함되어 있었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이중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열성적인 독자를 암시하는 듯한 그러한 특정한 문학적인 위험을 넣고 싶은 듯했던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요원은 그 감시자가 특별한 위협을 줄 그러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편지에는 특정한 오류가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오타와 문제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편지에서는 6월 4일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날은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에는 특히 부자들을 향한 마치 끓어오르는 분노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도 감시하는 새로운 부자가 자신의 마을로 오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났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 집을 개조하고 바꾸시더니 너무 멋지게 만드셨네요. 당신은 그 집의 역사를 훔치고 있답니다. 그 집은 자신의 과거와 그 과거에 내가 방황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답니다. 1960년대는 큰 길 657 거리는 정말 살기 좋은 때였어요. 그곳에서 부유한 사람들과의 삶을 상상하면서 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는 생명과 젊은 피가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었고 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젊은 피가 다시 내 것이 될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전직 요원은 이곳에 살던 전직 가정부나 또는 그 후손을 살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아마도 감시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데릭 브로더스 씨가 구입한 것을 매우 질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은 여전히 랭포드 씨 가족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릭 씨는 웨스트필드 경찰과 협력하여 만일 감시자가 랭포드 씨였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보기 위해서 자신이 곧 그 집을 철거할 계획을 알리는 편지를 랭포드 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인 루고 씨는 두 번째 인터뷰를 위해서 마이클 랭포드 씨를 데려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그의 여동생 애비 랭포드 씨는 경찰이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릭 씨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랭포드 씨의 가족들에게 감시자란 자에게 온 편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집이 어떻게 감시자가 본 위치와 상당히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젤이 보이는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와 그들의 만남은 매우 긴장이 되었고 그때 랭포드 씨는 자신의 아들 마이클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릭과 그의 아내는 꿈까지 꾸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감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생활은 마치 위협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용의자를 고려할 이유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우선 두 번째 편지가 발송되기 전에 경찰이 마이클 랭포드 씨에게 말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만일 감시였다면 그가 루고 형사와 면담을 한 이후에 또다시 즉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나머지 동네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릭 씨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몇 블록 내에서 2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데릭 씨의 집에 이전에 살던 우드워드 씨도 이상한 점을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길 657을 뒤에 사는 한 부부는 이상하게도 데릭 씨의 소유지 가까이에 잔디의자 한 쌍을 놓아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날 그가 창밖을 내다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걸 봤다고 우드워드 씨가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잔디의자가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엔 자신의 집이었던 현재의 데릭 씨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무지 해결이 안 되던 의심만 가득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결국 그가 이사온 2014년 6월 이후 2014년 말이 되어서야 그러한 조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감시하는 어떤 흔적도 어떠한 지문도 남기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뉴저지 북부의 거의 모든 우편함에 누군가를 배치할 방법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가능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자세히 읽혀줄 수도 있지만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 감시자의 단지 터무니없는 장황한 장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카운티 검찰청에 사건의 조사를 도왔던 스콧 크라우스는 이건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결국 12월에 웨스트필드 경찰은 데릭 브로더스 씨에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데릭은 자신의 그 집을 축복하기로 했던 신부에게 축복하기 전에 참고상으로 그 감시자의 편지를 보여주었고 어쨌거나 집을 사자마자 되팔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큰길 657 번지 집에 대한 그의 개조 공사는 몇 달 만에 겨우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릭 씨는 자신이 또다시 이사한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도록 하거나 그의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 또다시 매주 새로운 편지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데릭 씨는 훈련된 독일 셰퍼드를 알아본 후 퇴역 군인을 경비로 고용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일자리까지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뒷마당에서 운동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데릭 씨는 자신의 가족이 마치 요새에 갇힌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집을 구입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도 불안해졌고 그들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가끔씩 때로는 한밤중에 알람이 울리면 만일의 사건을 대비해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시자에게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릭 브로더스 부부는 자신들의 이전의 집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아내 마리아의 부모와 함께 이사하면서 큰길 657에 대한 모기지 및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데릭은 진입로를 치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 했고 아침 5시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째서 이사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단지 법적인 문제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자 브로더스 부부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이혼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했으며 그렇게 그들 부부는 잠들기 위해서 약을 먹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데릭은 너무나 우울한 상태였고 마리아는 정기적인 의사 방문과 함께 치료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그녀의 치료사는 그녀가 그 집을 없애기 전까지는 결코 그러한 징후들이 사라지지 않을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편지가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나 브로더스 부부는 큰길 657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들이 한 개조 공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가격으로 집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교외의 부동산은 험담이 많기로 손꼽았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있는 이유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러 곳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릭 씨는 관심 있는 구매자에게는 당시 감시자에게 어떤 편지를 언급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보내주었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 집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체 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몇몇 예비 입찰을 신청해왔고, 그것은 애초에 바라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당시 데릭 씨는 그러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 전자적인 구매자에게만 그러한 편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이 하도 안 나가자 가격을 낮추었는데 그 외에도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집의 전 소유자는 자신들이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한 주의를 받고 있다는 그 어떤 느낌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문을 잠그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더스 부부는 이사하는 새로운 가족들에게 반드시 언급할 가치가 있을 만큼 그곳이 불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2015년 6월 2일에 그 집의 전 주인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를 했어야만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집의 전 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지하실에 가끔 물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소송의 이유를 추가를 시켰고 조용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 감시자에 대해서 몰랐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기껏해야 소규모 법률 뉴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뿐이라고 그들에게 조용히 확신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주가 지나자 두 A쇼에서 이 집에 대한 것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쇼의 진행자는 우리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탑 10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지역 기자가 바로 그 감시자에 대한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그러한 불만 사항들을 많이 발견했으며 브로더스 부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입소문을 내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뉴스를 취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송 차량들이 큰길 657가에 진을 쳤고 한 지역 기자는 자신이 직접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곳에 잔디 의자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시 브로더스 부부는 무려 300개가 넘는 언론 요청을 받았지만 데릭은 위기관리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 아이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연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을 피해 그들은 웨스트필드를 떠나 친구의 해변가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다지 평화를 찾지 못했고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를 겪었으며 함께 머물던 친구는 대발작마저 일으켰습니다. 결국 데릭과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진짜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집으로 다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감시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사람은 어째서 우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데릭과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고 마을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감시자는 그들에게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실제적인 미스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로더스 부부가 이사하지 않은 게 겁쟁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로더스 부부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이 점차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편지를 읽은 적이 없었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자녀를 위협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웨스트필드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대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겁이 났다고 말했고,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지역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들의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이웃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경찰들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인 관심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웨스트필드 경찰의 베테랑 형사였던 베런 챔블리스에게 다시 그 사건의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런 형사는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찰 동료들이 마이클 랭포드를 면밀히 관찰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이클 랭포드의 형제 샌디 랭포드에게서 마이클이 젊었을 때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뒷마당을 산책하거나 개조 중인 집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등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하여 동네의 새로운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대부분 단지 특이한 이웃에 대한 그만의 친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존 슈미트 씨의 경우 그는 매일 아침 나가서 자신에게 신문을 가져다 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마이클을 알고 지낸 사람들은 그가 편지를 쓸 능력조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쯤 되자 거의 마이클이 그 감시자의 힘이 확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베론 형사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결국 봉투 중 하나에서 DNA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DNA가 여성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런 형사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던 마이클의 여동생 애비 랭포드를 이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부동산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설마 바로 옆집 커미션을 자신이 놓쳐서 그만 화가 났었던 걸까요? 그녀는 또한 지역 로드앤테일러에서 일했으며 베런 형사는 근무 시간 동안 그곳의 경비원과 서로 협력하여 그녀가 사용한 플라스틱 물병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런 형사는 그녀의 DNA가 DNA 샘플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데릭과 마리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유와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랭포드 가족을 용의자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브로더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최근 검사들에게 랭포드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검사들이 그 이야기가 또다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샌디 랭포드 씨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1961년에 여기로 이사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나 원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또다시 용의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브로더스 부부는 개인적인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용의자 무리에 남아있는 이웃들과 너무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감시자가 자신이 손으로 쓴 봉투 사진을 들고 오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감시자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힌 내용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조사는 집 뒤에 사는 한 노인이 자신의 아들이 그 감시자와 조금 비슷하다고 농담을 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농담일 뿐이었고 길 건너편 이웃이 당시 보안회사의 CEO였는데 감시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 있는 필기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의 회사에 사람까지 고용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또한 유명한 법의학 언어학자 로버트 레오나드를 고용했었는데 그는 감시자의 글과 상호간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지역의 온라인 포럼을 샅샅이 뒤졌으나 결국 아무런 주목할 만한 비슷한 점도 찾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데릭은 기술 분야의 친구를 설득하여 유죄가 되는 문서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침입이 가능한 해커와 자신을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것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으나 웨스트필드 경찰과 베런 형사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또 다른 측면으로 집의 전주인이었던 안드레아 우즈에게 DNA 샘플을 요청했고 그녀의 21살 아들을 인터뷰했는데 우즈는 자신이 갑자기 그 용의자로 보이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관련된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후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초기의 경찰 조사만으로는 너무나 뒤죽박죽이어서 많은 중요한 단서들을 놓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살던 예전 또 다른 가족이 프로더스 부부가 이사를 와서 자신들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것과 거의 같은 시점에 감시자가 보낸 편지와 비슷한 메모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가족의 부모는 그 집에서 수년간 살았고 아이들도 이미 그 당시에는 성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직전에 그 집에 살았던 우주 부부처럼 편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신경 쓰지 않고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 자녀 중 한 명이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으나 그 뒤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은 그 편지가 브로스 부부가 받은 편지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편지의 존재는 사건을 점점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런 형사는 더 이상 할 일이 자신에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베런 형사는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그 집에 밴을 주차하고는 뒷좌석에 앉아서 쌍안경을 통해서 그 집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오후 11시쯤 베런 형사가 의심을 품을 만큼 오랫동안 차 한 대가 그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추적해 큰 길 657과 같은 블록에 사는 한 남자친구의 근처 마을에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베런 형사에게 그녀의 남자친구가 정말 어두운 비디오 게임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특정한 캐릭터였던 더 와처라는 캐릭터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런 형사는 이 여성 DNA의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당시 다른 곳에 살고 있었지만 베런 형사는 2차례에 걸쳐서 인터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라는 자는 2번 모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베런 형사는 그를 강제로 출두시킬 충분한 증거가 없었고 언론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자 사건을 기각하고 다른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로더스 부부가 계속해서 스트레스와 공포에 휩싸이는 동안에 웨스트필드 지역에서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소름 끼치는 도시 전설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당사자의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용상에 이미 범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잡히지 않았던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추리로 한번 지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건 다음에 더 할지 말지 상황을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